네, 벚꽃이 굉장히 빨리 폈죠. 우리 벚꽃 측량의 역사는 1922년부터예요. 이제 거의 90년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가 가장 벚꽃이 빨리 핀 해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3월 24일, 그리고 작년이 3월 27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벚꽃이 빨리 핀 기간이 올해랑 작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언제냐면 2014년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다는 거, 거기에 특히 지금 올해랑 작년에 아무래도 이상 기후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벚꽃이 왜 빨리 폈느냐? 이거 순수하게 과학적으로 설명만 하자면, 우선은 2월 3월에 평균 기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1월 평년이 0.4도였는데 올해는 2.7도였었고요 2월 달에 같은 경우가 평년이 5.1도였는데 올해는 8.3도. 확실히 2월 3월이 더웠어요. 1월은 좀 추웠었고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일조 시간도 증가를 했어요. 2월 달에도 20시간 더 많이 일조 시간이 있었고 3월 달에도 한 20시간 정도 일조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벚꽃이 빨리 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식 투자자들은 이거 식품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곡물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엘니뇨, 라니냐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무더위가 오게 되면 엘니뇨 발생이라 연관이 깊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인이 뭐냐면 무역풍 약화랑 그리고 이 열의 순환이 약화되는 거예요. 열이 이동을 못하는 겁니다. 남미 쪽에서 뜨거운 열, 뜨거운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이동을 잘 하냐 못하냐가 엘니뇨냐 라니냐의 차이인데요. 이동을 못하게 되니까 남미 쪽 앞에 해수 온도는 뜨거워지겠죠. 그럼 남미 쪽은 강수량이 증가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서 홍수, 태풍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서태평양 지역들은 가뭄이 되는 거죠. 남미 쪽 같은 경우는 뜨거워지니까 황금 어장도 실종을 합니다. 물고기들이 도망가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남아 쪽에 가뭄이 일어나고 호주 가뭄, 그리고 한국도 무더위, 뭐 이제 강수량 증가, 뭐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위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이제 시베리아 기단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 1997년에 슈퍼 엘니뇨가 있었어요. 이때 해수 온도가 평균보다 5도 상승했었습니다. 동남아 폭염, 뭐 가뭄 엄청났었고요. 남미 쪽에 홍수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이때가 거의 사상 최악이라 했을 정도로 했었는데요. 그때 1997년에서 98년에 사망했던 사람은 23,000명이었었고 재산 피해가 350억 달러가 났었어요. 2002년에도 엘니뇨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인도 같은 경우도 곡물 생산량이 18%가 감소하는 일이 벌어졌었고요. 2014년 같은 경우는 엘니뇨는 없었는데 역대 최고 온도를 기록했었죠.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2015, 2016년에는 더 더워졌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곡물 가격이 또 잠깐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에 양쯔강이 범람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도 다 엘니뇨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구 곳곳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보통 엘니뇨가 벌어지면은 곡물 가격에 어떤 것들을 영향을 주느냐? 이제 남미나 북미는 풍년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은 물이 오니까 이제 폭풍이나 홍수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피해만 안 받으면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풍년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쪽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서로 작물이 달라요. 이제 뭐 대두라던가 옥수수는 남미 북미 쪽이고 그리고 밀가루도 그런 쪽이고요. 아시아 쪽은 주로 쌀인데 쌀은 그 세계 3대 작물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 남미랑 북미 쪽의 곡창지대가 안전한 게 훨씬 더 곡물 가격 안정에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라니냐인데요. 엘니뇨 다음 해가 라니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니뇨는 빈번히 발생하지만 라니냐는 드물게 발생해요. 근데 이번에 엘니뇨가 있었으니까 이번에 라니냐가 연타로 오지 않겠느냐. 라니냐가 오긴 왔는데 작년 여름에 왔는데 이게 좀 길어질 거냐 빨리 끝날 거냐, 요 차이입니다. 원인은 무역풍이 강화가 되는 거죠. 열애순환이 강화가 되면서 서쪽으로 뜨거운 해수가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의 기압이 하락하고 동쪽의 기압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미의 뜨거운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미 쪽은 해수 온도가 하락해서 가뭄이 벌어지는 거고, 서태평양 지역, 뭐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들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게 되니까 강수량이 늘어나고 태풍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남아랑 호주 같은 경우는 홍수가 벌어지고 남미는 가뭄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는 강추위, 냉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올해 봄까지 있었던 것들이 라니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니냐는 영향 범위가 굉장히 더 넓어요.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엘니뇨보다. 그래서 차라리 라니냐보다는 엘니뇨가 낫다라는 거예요.
세계 곡물 생산 70%가 북미랑 남미에서 벌어지는데 곡물 가격 상승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 라니냐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세계 2, 3위의 쌀 생산 국가인데 지금 수출 중단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3월부터 밀 수출을 금지했죠. 그리고 작년 옥수수 대두가 지금 재고가 최저 수준이고 올해 라니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자국 내에서 지금 경작지 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곡물 수입을 확대하고 있어요.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인도라던가 프랑스의 곡물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라니냐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라니냐는 1998년에서 2001년이 가장 길었어요. 보통 1년 이상 지속이 안 되는데 거의 2, 3년 가까이 갔었습니다. 최악의 최장의 라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또 라니냐가 있었는데 이때 곡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일이 벌어졌었죠. 이때 러시아 곡물 수출 금지도 같이 이뤄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라니냐가 있었는데 약한 라니냐예요. 근데 발생한 해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온난화가 되니까 라니냐가 힘을 잃는 거예요. 애초에 지구 전체가 뜨거우니까. 그래서 2018년에는 우리는 오히려 어땠었냐면 되게 더웠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은 되게 덥고 무더위다 땡여름이다 이랬었는데 또 이제 그 당시 때는 라니냐였었다더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는 피해를 받았는데 세계는 그래도 라니냐의 피해를 크게 받진 않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여름부터 한 9월부터 지금 라니냐가 발달 중이에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 거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갈리긴 하는데 아마도 올해 여름까지 갈 거라는 게 이제 95% 정도의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2020년 겨울부터 라니냐 현상이 발생 중인데 2021년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호주 기후청의 의견을 봤을 때 여름까지 지속될 확률이 95%라고 했어요. 여름에 마무리가 되면은 다행이죠. 그러면 뭐 대두 옥수수 가격 상승한 걸로 끝날 거고요. 만약에 길어지게 되면은 이 수확량이 밀이랑 쌀에도 차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먹는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미 연준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제에 연쇄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가를 건드리고 자산시장의 붕괴를 우려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생산력이 저하되고 수익성이 저하되게 되면은 이제 그 국가라든가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거는 결국은 어떤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식량 가격이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한 우려다. 지금 원자재 가격 오른 이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이거는 일부적인 거다. 결국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남미 쪽에서 이번에 별 이상 없이 라니냐가 왔다 하더라도 가뭄 피해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 이번에 곡물가는 빠르게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1990년대 이후로 곡물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8번이 있었어요. 93년, 95년, 2002년, 2003년, 2007년, 2010년, 2012년, 2014년이 있었는데 2007년 같은 경우 가격 급등 시기였었는데요. 이때는 기상 여건과 관련이 없었어요. 이 바이오 연료라던가 그리고 이제 중국 신흥국의 성장 이런 것들 그리고 재고 부족 이런 현상들이 겹쳐지면서 그랬던 거였고요. 친환경 기조로 인해서 이제 뭐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바이오 연료라는 게 또 유행하게 되면은 증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옥수수, 대두, 사탕수수 가격들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2월 15일 아르헨티나 거래소에서 봤더니 GT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수 파종 면적 비율이라는 건데 이게 작년 대비 많이 감소했습니다. 옥수수가 24% 하락했고요. 대두가 19%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곡물가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곡물가가 상승한 이후에 2015년에 식품주 가격이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었습니다. 실제로 뭐 영상은 제가 좋아서 찍은 거고요. 벚꽃 보러 놀러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벚꽃 구경 잘 하시고요. 조용히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의 동네에 사람이 없는 데라서 조용히 와서 벚꽃만 보고 갑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